백낙청 TV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사이에 제 문학평론집 5집에 실린 영문학관계 논문 가지고 몇 번 해왔는데요. 오늘은 유희석 교수를 모시고 조셉 콘라드의 중편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을 오셔가지고 전남대학에 계신데. 전남대 재직 중인 유희석이라고 합니다. 백낙청 선생님과는 1987년 1학기 때 강의실에서 뵙고요.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제가 그때 좋게 말하면 질풍노도의 시대고 제대로 얘기하면 천방지축의 시대인데 그런 저를 이렇게 다듬어 주셔가지고 지도 편달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참 저로서는 굉장히 뜻깊은 자리이고 오늘 제가 콘라드에 관해서 백낙청 선생님께서 쓰신 3편의 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질문 드리고 토론을 같이 곁들이고자 합니다. 자기소개 이 정도로 하고요. 예, 거기 한마디 덧붙이면은 유희석 교수는 사실 문학평론가로도 데뷔를 해가지고 평론도 쓰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관심 범위가 꽤 넓어요. 이런저런 저술도 많이 하시고 발표를 많이 하시고. 오지랖이. 예, 예. 97년에 제가 등단을 창비를 통해서 했는데 87년에 제가 대학원 들어갔을 때는 뭐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고 아직도 뭐 너무나 미숙한 데가 많지만 꾸준히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콘라드도 그래서 응했고 제 전공은 아니고 뭐 잘 모릅니다만은 최대한 읽고 하여간 좀 정리를 해서. 전공은 미국 문학이잖아요. 네, 예, 미국 예. 문학이고 헨리 제임스하고 마크 트웨인을 같이 전공을 했는데 또 이 헨리 제임스가 또 콘라드하고 또 각별한 친연성이 있는 작가고 또 서로 존경하고 그랬던 작가인데 그게 좀 이해가 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제임스도 보통 그냥 사실주의에 만족하는 작가가 아니고 굉장히 깊은 인간의 내면을 탐색하면서도 사회적 현실에 대한 어떤 철저한 이해랄까?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사실은 좀 이 두 작가가 뭐 그냥 탁 하면 통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트웨인하고는 안 통했을 것 같고요. 네. 질문하시고 네. 진행을 주도하세요. 콘라드라는 작가가 워낙 특이한 케이스라서 영문학사에서도 이건 완전히 별종 같은 존재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이게 폴란드 출신에다가 영어도 20살인가 21살에 배웠고 그 전에는 이제 불어를 배워서 불어가 거의 모국어 수준이었고 플로베르 같은 작가를 또 사사하면서 배운 작가인데 그런 사람이 37살까지 뱃 일을 하다가 경력 단절을 하는, 경력 단절은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선장으로서 1등 항해사로서의 경험이 작품의 곳곳에 배어 있으니까.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콘라드라는 작가가 30대 후반에 등단을 해서 영어로 글을 썼는데 왜 불어로 안 썼을까? 그게 좀 일단은 아주 단순한데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에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 영국이라는 나라가 해가 지지 않아서 뭐 그런 나라를 선택해 그런 언어를 우리가 지금 영어를 선택하는 것처럼 그런 건가?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니 해가 지는 나라라서 했으면은 더 일찍 영어를 배웠어야지. 그죠? 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뭐 어느 편지에서 나는 그 편지를 읽질 못했어요. 근데 콘라드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불어가 훨씬 능하지만은 네. 영어로밖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겠더라. 물론 소재상으로 자기가 영국 국적의 배를 타고 해운협회 같은 거죠. 영국의 모전 서비스라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글로벌한 조직이네요. 네. 거기서 겪은 일들을 쓰니까 영어로 하는 게 편한 면도 있었겠지만은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무언가 이제 자기가 자기 어떤 내적인 욕구가 영문학과 영어의 성격에 부합이 되지 불허하거는 안 받더라. 네. 그런 그런 거 짐작되는데 혹시 그 편지를 읽어보셨어요? 네, 읽었습니다. 예. 인용한 걸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직접 읽지는 못하고. 네.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납득이 가는 것이 이게 플로베르 같은 작가하고도 인생관이 굉장히 다른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뒤에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오늘
사실 집중적으로 다룰 작품은 1899년에 나온 어둠의 속,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만 중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나오기 대략 한 10년 전에 직접 자기의 그 콩고 강을 여행한, 탐사한 그런 경험을 다룬 작품인데, 이게 사실 스토리 자체는 뭐 굉장히 정리할 게 별로 없을 정도로 단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라는 사람이 뭐 템스강에 뭐 옹기종기 몇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나라는 화자가 있는데, 이제 그게 조금 복잡한 구조이긴 합니다만은, 자기가 콩고강을 탐사하면서 거기에 이제 주재원들을 만나고 자연에 대한 인상,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뭐 사실은 원시적인, 그러다가 커츠라는 사람을 들었는데,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완전히 그냥 전설적이다. 뭐가 전설적이냐면 상하를 그냥 뭐 다른 주재원들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뭐 거기 원주민들한테는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는. 그래서 듣고 있다가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그 사람 누구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만나죠. 커츠는 이미 거기서 이제 병이 이제 들어서 데리고 나오는데, 이제 그 와중에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후일담이 있기는 하지만, 선생님 저서가 제일 첫 글이 69년이에요. 제가 4살 때. 그러니까 이게 이 서울역에 달구지가 다녔던 시대인데요. 핵심적인 대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콘라드 전체 문학이 왜 위대한가에 대한 그 딱 집약한 대목을 좀 잠깐 읽겠습니다. 바다에서 정글에서 또는 남양의 외딴 섬에서 극한 상황에 처한 개인의 내면적 갈등과 혼란을 꿰뚫어보는 콘라드의 시선은 바로 그것이 서구 문명 전체의 운명을, 현대의 정치적 혼란과 혁명을, 또는 제국주의와 제국주의자들을 응시하는 시선이기 때문에 그만한 깊이의 힘과 위대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다. 참 이게 일반적인 진술인데도 서양에서 활동하는 학자들이 딱 이렇게 짚는 대목을 잘 많이 못 봤어요. 워낙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서. 근데 이제 이게 69년이고 사실 그때는 이 제3세계에서 혁명운동이 막 들불처럼 일어났고,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었고, 프란츠 파농 같은 사람이 이제 저서를 냈던 시기입니다. 그 맥락을 놓고 요 글을 읽으면 참 더 흥미로운 인상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둠의 속, 또는 뭐 암흑의 핵심, 그 다음에 오지의 하여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번역만 한 4가지 종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2009년에 관악 초청 강연에서 이제 제목 얘기를 좀 길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제목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 오지의 뭐라 그랬어요? 오지에서? 암흑의 핵심과 오지의 오지에서 그거는 별로 알려진 네네. 제목이 아니고 네. 제일 흔한 번역은 어둠의 속이죠. 네. 근데 사실은 번역본으로 제일 낫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것을 여기 가져오셨지만은 영문과의 나의 선배이던 동료이던 이성옥 교수가 하신 것인데, 거기서 이제 암흑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어둠의 속 그러면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의미가 뚜렷하지 않은데, 암흑의 핵심이라는 게 콘라드의 의도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뜻은. 근데 다만 암흑의 핵심 그러면 우리 말로는 꽤 이게 어려운 문자가 돼버리잖아요. 둘 다 한자어고. 근데 Heart of Darkness는 어둠의 속 중에서도 그냥 인사이드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심장, 염통에 해당하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한국어로 토착어로 표현한다 그래가지고 어둠의 염통 그러면 이거 웃기잖아. 그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냥 많이 쓰이는 번역대로 어둠의 속이라고 그러는데, 속 중에서도 그 핵심에 관한 하트, 그 번역이 사실은 그러니까 하트라는 거를 제대로 뜻을 살리려면 핵심이 맞고, 그러나 그 어감으로 보면은 그냥 어둠의 속이라고 평범하게 말하는 게 원래 콘라드의 의도도 맞지 않나. 네. 예, 그런 생각이에요. 그 2009년에 그 강연, 이게 이제 이게 40년 후에, 그러니까 이 강연 비평이라고 해야 되나? 색다른 장르입니다. 여기 그건 이제 내가 은퇴한 후인데, 네. 서울대학교에 기초연구원인가 기초학술 그게 생겨가지고 이 시리즈를 하는데 그 초청을 받았죠.
서울대 교수들 몇이 패널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청중들도 있고, 나의 발표문과 그 후에 그분들의 질의응답 이게 다 수록됐죠. 네. 그게 참 정리하기가 난감한 선생님 강연도 그렇지만 그리고 강연에서 다룬 페미니즘 문제라든가 레이시즘 문제라든가 그 인종주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패널들이 수준이 참 높아서 대여섯 페이지씩 질문하고 논평하고 이제 그런 글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몽배 선생님이 지금 서울대 동문과에 계시는 그분의 해석을 조금 소개하면서 지금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화자가 말로라고 했는데 그 화자 외에 또 화자. 그렇죠. 예. 1인칭 화자로 시작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말로랑 같이 앉아서 뭐 얘기하는데 말로가 얘기를 시작하니까 그렇죠. 액자 소설이라고 하면 일종의 이중. 이중 액자 네. 소설이죠. 그 관계를 참 잘 살피셨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 액자 소설인데 굉장히 그 작가와 말로와의 거리, 그 거리가 얼마나 미묘한가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또 69년 선생님 1969년 그 평론도 이제 얘기를 하셨죠. 거기서 코나드라는 사람이 이제 작품을 쓰면서 뭐 거기에 이제 형용사가 참 그러니까 지금 읽어도 참 남발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알 수 없는 뭐 신비한 뭐 뭔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과 그 제국주의를 정말 냉철하게 끝까지 직시하지 못하는 그런 형용사의 남발과 그거를 연결을 좀 지으면서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논평을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선생님께서 하셨냐면 말하자면 문체상의 문제점과 그러니까 아까 이제 형용사가 그렇게 남발되는 콘라드의 제국주의 인식에서의 어떤 한계를 연결짓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만 제가 구체적인 대한 운운한 것은 오해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이드처럼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이라는 제안을 생각지 못한 시대적 한계, 작가가 어떤 시대적 한계를 말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국주의의 어둠이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인 만큼 그것을 인간의 노력을 통해 극복하려는 의지, 아프리카 아니면 유럽이라도 그걸 넘어서려는 의지와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신념 같은 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참 선생님도 콘라드의 위대성을 인정하시면서도 뭔가 아쉬움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체베하고는 완전히 다른 접근인데 네. 그 얘기를 조금 콘라드에 대한 전체적인 아쉬움 같은 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1969년에 내 짧은 평문을 언급해 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유 교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다시 이렇게 좀 돌이켜 보니까요. 콘라드 소설을 식민주의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한 게 그 시절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60년대 이제 한참 그 학생운동이나 뭐 베트남 전쟁 뭐 여러 가지 할 때인데 그래서 유명하지만은 앨버트 게라드라고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소설가 콘라드라는 책을 써서 그게 나온 게 1965년일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69년만 해도 이제 그런 류의 내면 세계 탐구 뭐 이런 관점에서 콘라드를 분석하고 어둠이라는 것도 그런 그 인간 내면의 어둠 이렇게 보는 비평이 더 주류이던 시절인데 식민주의 문제는 이제 콘라드 소설이 나오고 어둠의 속에 나오고 20세기 초에 레오폴드 벨기에 왕의 콩고 집에 그 참사 같은 게 이제 많이 보도가 되면서 얘기가 됐지만은 제국주의 문제 자체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한 거는 69년에도 그렇게 흔치 않았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콘라드 비평으로는 F.R. 리비스라는 평론가가 48년에 나온 영국 소설의 위대한 전통에 콘라드 챕터가 하나 있죠. 거기서 콘라드의 고전적인 위상을 확립했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어둠의 속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제 좋은 점 많이 지적하면서도 그 왜 아까 그 거창하고 현란한 현란한 형용사를 너무 많이 쓴다는 비평을 한 거는 그분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따와가지고 그것이 콘라드가 제국주의 문제라든가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 더 철저하지 못한 것하고 연결을 시킨 게 이제 나죠. 그러나 근데 리비스라는 분이 참 놀라운 게요. 어둠의 속이
뭐 중요한 작품이고 어떤 대목 보면 정말 뛰어나지만은 작품 자체는 이게 결함이 있는 작품이다. 손상된 작품이다. marred work라는 표현 쓰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가 그 결함이 가는 거 탁탁 집어내면서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 보고서 뭐, 더 굉장하게 생각하는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확실히 모르는 저자가 일종의 안개 피워가지고 관심 끌고 하는 그런 걸로 딱 짚어냈죠. 콘라드 1890년에 처음 갔다 그랬잖아요. 네. 나중에 로저 케이스멘트라고 아일랜드 출신이지만 그때는 그렇죠. 아일랜드가 영국 식민지일 때니까 인권운동가라 그럴까? 그 사람이 콩고를 답사를 하고 이 소설이 나온 뒤에 굉장한 보고서를 냈죠. 네. 그 참상을 보고하는. 네. 그 사람이 1890년에 콩고에서 콘라드를 만났대요. 네. 네, 만났더죠. 만났는데 둘 다 그때는 콩고에 이 백인들이 들어서 하는 일이 아주 멋있는 일이고 그야말로 콜츠가 처음 출발할 때와 같은 그런 환상에 젖어 있었다 그러죠. 근데 콘라드는 위대한 작가이다 보니까 금방 그런 환상에서 깨어났고 소위 벨기에령 콩고라는 게 특이하잖아요. 그때는 벨기에라는 국가의 식민지가 아니고 레오폴드 사유재산이었어요. 네. 명목상으로는 독립국이었어요. 콩고 프리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 멋대로 약탈을 하고 그랬던 건데 이게 나중에 콘라드 소설이 하나의 계기가 되고 이런저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레오폴드가 내놓고 벨기에의 국가가 통치하는 식민지가 된 건데 내가 뭐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초기에 콩고의 참상에 대한 보고를 굉장히 부각이 됐어요. 영국에서 특히. 야, 우리는 저렇게 안 한다. 네. 영국은 저러지 않는다. 하는 그게 있는데, 재밌는 거는 20세기 또 이제 후반 뭐 말년에 와가지고 소위 신역사주의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New Historicism. 예. 그 비평이 그런 이제 사실을 가지고 콘라드를 까는 거지. 네? 네. 콘라드가 무슨 반제국주의, 식민지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들여다보면은 콘라드는 벨기에 식민지를 비판한 거지 영국 식민지를 오히려 띄운 사람이다. 이게 이제 저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의 병폐예요. 그 노스트로모로 간단하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네, 한번 반박해보세요. 노스트로모의 노스트로모 네, 얘기는 그건 조금 나중에 나중에 하고 네. 어둠의 성만 봐도 네. 모든 유럽이 커츠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기여했다. 이런 말이 네. 들어가죠. 그럼 영국도 다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요. 네. 또 처음 얘기 시작할 때가 템즈강 이제 하류에서 네. 얘기가 배후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때 그 어둠이라는 게 첫째는 영국도 한때는 이게 어둠, 지구의 상의 어둠 영역의 하나였다. 물론 그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 되지만 네. 마지막에 끝날 때는 저 어둠이 지구 끝까지 다 이게 연결이 돼 있다. 굉장히 인상적인 그 인상적인 얘기고 딱 집어서 콜츠가 뭐 벨기에만이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고 네. 아프리카의 산물도 아니고 유럽이 다 관여했다 하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신역사주의라 그래가지고 그냥 역사적인 사실 시시콜콜한 캐내가지고 사실은 콘라드는 그때 벨기에 식민지를 비판한 거다. 이것도 이제 좀 우스운 얘기고요. 근데 아프리카의 어둠 자체를 어떻게 볼 건가? 네. 그거는 이제 남은 문제죠. 그건 참 그리운 문제고. 사실은 독자가 읽을 때, 작품을 읽을 때 콩고강을 따라가면서 그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건 물리적인 어둠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정말 빛도 안 들어오고 뭐 완전히 그 원시름으로 가득한 사람한테 공포를 자아내는 그런 어둠을 이야기하니까 일단 처음에는 아프리카의 어둠, 네. 물리적인 어둠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흑인에 대한 뭐 묘사를 또 네이티브들에 대한 묘사를 한 걸 보면 또 거기에도 해당하는 것 같고. 근데 그 네. 어둠 속에 사는 원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어둠이 아니에요. 그렇죠. 해 뜨면 밝아지고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 네. 그런 땅이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둠으로 이렇게 한 것이
콘라드하고 말로를 이렇게 구별해서 엄격히 구별해서 우리가 보면은 그거는 말로의 느낌이지 콘라드가 아프리카 전체를 어둠이라고 단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변명이 가능한데 그 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미묘하잖아요. 콘라드하고 화자, 말로의 관계가. 네. 친화 체베가 사실은 콘라드 연구에 이런 표현 방송에 되는지 모르겠지만 불판을 뒤집은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그냥 유튜브니까 자유롭게 얘기했습니다. 예, 자유롭게 해도 좋습니다. 네, 불판을 뒤집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콘라드가 화자, 아이, 뭐 말로 포함해서 거기에 방역선을 쳐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역선을 쳤는데 그게 다 무너지고 나중에 읽어보면 말로가 콘라드라는 걸 의심할 여지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아무리 백반양보해도 콘라드가 뭐 마일드한 식민주의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작품 자체가 식민주의 작품이었다는 건 이건 참 납득하기 어려운. 예. 아체베가 그 글을 쓴 것은 70년대 말께였나요? 75년입니다. 75년. 네, 강연을 75년이고 나중에 이제 수정을 해서 또 그렇죠. 발표했죠. 네. 문학 비평으로서는 그렇게 뭐 잘 쓴 비평이 아니다 하는 건 누구나 동일하는데 콘라드의 그 인종주의 문제 또 콘라드뿐 아니라 서양 학계의 인종주의 그런 거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유명한 작가가 또 아프리카 작가가 그런 점에서는 불판을 뒤집어 놓는 효과를 버떡할 수 있죠. 네. 내가 보기에는 아체베가 화를 내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콘라드에서 화가 났고 네. 아프리카를 그런 식으로 걷어놓고 그 안에 아프리카 인들은 무슨 개성을 가진 캐릭터로 등장하는 인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프리카인들을 이제 통째로 야만인 취급하고 그래서 화가 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가 이제 영국에 살면서 영어로 소설을 쓰고 또 영국이나 미국 대학에서 가르치고 하다 보면은 당시에 그 학계하고 자꾸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이걸 가지고 정말 내면의 어둠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게 너무 화나는 거예요. 지금 유 교수도 얘기했지만은 콘라드에서 화낸 거는 좀 과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작품을 내가 흔히 쓰는 문자로 지공무사한 태도로 읽지 못한 거예요. 네. 화가 나서. 그 학계의 인종주의에 대해서 화낸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전부 political correct speech 정치적인 정답주의가 있어가지고 뭐 흑백 그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다 한마디씩 하지만은 속으로 보면은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백인들 연구자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났던 것 같은데 작품의 독자로서는 뭐 별로 그걸 정확하게 읽었다고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판 한번 뒤집는 걸로 대충 끝나지 않았나.